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변동폭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급락하지 않을까, 과연 무슨 코인을 투자해야 될까, 막 이런 저런 고민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비트코인만 오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견해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차라리 베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암호 자산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추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결론을 지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그 위주로 이제 제가 뭐 코인을 말씀드릴 때는 그 위주로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더리움이 진폭이 없이 상승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슬금슬금 하강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그러실 텐데, 어쨌건 베리 실버트가 이제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리플 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저는 이제 끝까지 믿을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베리 실버트가 무슨 얘기를 지금 갑자기 언급을 했냐면,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코인데스크에 하나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멘트를 하면서 리트윗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있죠.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이더리움은 싸우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오픈 체인하고 프라이빗 체인 사이에 놓인 인공 경계는 빠르게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간의 경계선, 틈이 있었고 서로 간에 어떤 그 호환되지 않는 그런 게 있었는데, 빠르게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모든 다른 기술은 상호 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 측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상 이더리움하고 지금 호환 관계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플렉시블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따지면 상태 채널, 롤업, 플라즈마, 라이트닝, 뭐 프라이버시 솔루션, 뭐 오프체인 컴퓨팅, 뭐 레거시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2019년 말부터 2016년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하고 2019년도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되게 많이 틀리다. 그래서 이전의 라이벌 이었던 가까운 과거의 골절된 풍경,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협업이 경쟁이 치열한 경쟁보다 승리 전략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2020년까지 가속화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 거버넌스의 성숙도 마침내 진정한 협업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생태계가 마침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맺음을 있는데, 제가 이따가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또다시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내용을, 코인데스크에 나온 내용 말고 또 다른 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뉴스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장세가 안 좋을 때는 페이크 뉴스, 되게 뭐 뻐드를 날리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간간히 터지잖아요. 근데 이 뉴스는 더 블록이라는 매체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베이징에서 일반 개인적인 기업에서 상용화하려는 그 암호 자산에 관해서 지금 위험 신호를 날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래서 되게 위험한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딱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되냐면, 중국에서 오래전에 나왔었던 이 시그널이다, 그거를 또 울거먹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자기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더 이거를 매집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뉴스를 가려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장세가 이렇게 만약에 안 좋을 때, 저는 이제 다 짜고 치는 고수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세를 조작하는 놈들이나, 아니면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대중 심리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나, 어차피 저는 하나의 자웅동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속지는 말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 차트에 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여기서 앞으로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2020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초반까지는, 중순 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하점이
114달러? 114달러 언저리까지는 갈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소하게 미미하게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에 관해서 매집을 하려고 지금 요즘에 계속 보고는 있는데 실금실금 이제 매집도 하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반등을 다른 알트코인보다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집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4,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그때가 아마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냥 떠나버리면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이더리움도 매집의 기회를 잘 보셔라. 근데 이더리움이 이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뭐 보나마나 뻔한 거죠. 크립토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이제 6,400달러에서 7,6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7,000달러까지 있는데 향후를 말하는 거죠. 지금서부터 앞으로 4년 후에는 64,000달러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진 게 이제 76,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7만 불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도 이제 오랫동안 암호자산 시장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지금 10,000달러도 못 넘는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부터 비트코인을 봐왔잖아요. 리플 코인 뭐 몇십 원밖에 안 될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을 보면은 저는 희망회로라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 미래 향후에 한 4년 후에 내가 가진 코인이 과연 얼마가 돼 있을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화폐 시스템이나 전 세계 경제가 토크나이즈화 되면 뭐 비트코인이 됐건 알트코인이 됐건 결국엔 그 토크나이즈화 된 세상에서 결국엔 모든 것들이 다 상용화돼서 각자 영역에 다 위치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5,000개나 있는 지금 알트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라질 놈들은 이제 사라지겠죠. 근데 뭐 얼마나 상용화되지 못한 어떤 그런 코인들, 대기업과 어떤 커넥션 관계가 있지 못한 코인들은 이제 반드시 사라져야죠. 또 그들이. 자, 그리고 이거는 CCN에 나오는 뭐 경제에 관한 어떤 그런 뉴스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분석가들이 2020년에 건전한 경제와 주식시장을 기대하지만 심각한 위험이 표면 아래에는 숨어 있다고 경고를 날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되게 많이 막 가파르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야 더 오를 거야, 막 집값도 더 오를 거야,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시그널을 오히려 더 위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대기업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해서 한 가지 실제적인 사례에 관해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식경제 등 2020년 최고를 예상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의 경고가 지금 날려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MSCI 지수도 만들어내서 전 세계 이제 신흥국 지수를 만들어낸 어떤 그런 금융 파이낸싱 그룹인데,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연준이 조정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캘리버 워터를 본다. 그러니까 최고 경제학자 채튼 아야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데, 현재의 경제 확장이 10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유럽의 부채 위기와 같은 중단은 경제 주기를 연장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또 다른 미니 사이클 복구를 통해 이러한 추세를 지속할 겁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지만 잠시의 이제 휴전이 있고 유럽의 부채 위기도 잠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서 미니 사이클 회복일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20년의 평균 GDP 성장률에 관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지수를 발표한 게 이제 한 가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뉴스를 다루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뭐 이런 금융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견해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누구를 뭐 리스펙하고 누구는 뭐 디스하고 이럴 건 없이 균형 있게 모두의 의견을 다 보고 마지막 판단은 각자가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글로벌 평균 GDP 성장률에 관한 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발표한 건 뭐냐? 2019년에는 3.0%였다. 2020년에는 이번보다 더 상승할 거다. 3.2%다. 2021년에는 3.5%가 될 거야. 자,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2.3%, 그리고 내년에는 1.8%, 예상치가 그래요.
2021년에는 1.9%로 될 거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머징 마켓은 3.9%, 그리고 2020년에는 4.4%, 그리고 2021년에는 4.7%.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제가 이제 항상 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G7, 우리가 이제 머리 노란 친구들이 많이 사는 그런 나라들, 뭐 유럽권이나 미국권이나 이런 쪽보다 이머징 마켓 쪽이 더 GDP, GNP가 성장할 확률이 높다고 이들도, 이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3.9%, 4.4%, 4.7%. 이건 평균치고, 중국 같은 경우는 6.1%, 그리고 2020년에 6.0%, 2021년에는 5.9%, 인디아 같은 경우는 5.0%, 6.3%, 그리고 2021년에는 6.8%. 오히려 중국을 앞서가지고 인디아가 되게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인도에 잠깐 있었을 때, 첸나이에 있었을 때, 거기 운전기사가, 제가 거기 있을 때 걔가, 그 친구가 이제 한 달에 월급이 18만 원이었거든요.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근데 그 사람을 22만 원까지, 6개월 지나서 22만 원까지 올려주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근데 그 돈이 그때 당시에 2016년도, 2015년도 그때 당시에 인도 사람 평균 어떤 임금보다는 조금 더 준 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사실 알고 보면 훨씬 많이 올랐겠죠, 지금보다. 옛날에 중국 사람들 뭐 위주로 해서 이제 중국 가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중국 월급하고 지금하고 상하이에 있는 사람 월급하고 이제 대보면 뭐 물가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났듯이 지금 인도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건 스탠리가 신흥국 지수에 관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를 참고하시면서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도 아마 보시면은 어떨까 하고, 이제 그래서 한번 말씀도 드리고, GDP 성장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2.3%였는데 2020년에는 1.8%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나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방어적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야는 무역 긴장이 세계 경제에 여전히 큰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미 대부분의 도구를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과는 비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은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중반까지 미니 사이클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인 어떤 극적인 사이클 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들 전문가들도 바라보진 않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쿼터 길어봐야 저는 뭐 4, 5월 달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확신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 내에서는. 그래서 어쨌건 그걸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미국 집값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 하우징 마켓에 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수들이 지금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클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사이클이 나와 있는데 2005년에 어떤 그 하우징 마켓에 버블 버스터가 생기기 전에 극심하게 갑자기 뭐 집값이 이제 버블이 터진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2019년 말 들어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라는 어떤 그 그래프를 한 가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집값에 관해서 한쪽 여론에서는 안 좋을 거다, 한쪽 여론에서는 올라갈 거다, 뭐 다 양쪽 다 마찬가지로 이제 논리적으로 다 자기들 의견을 피력을 하죠. 근데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각자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한 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전 세계 암호 자산 최대 운용사죠.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암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 근데 저한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리마인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암호자산 시장에 투자를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좀 나이가 많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약간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좀 많아.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80%, 그리고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서 15%, 17%, 그리고 나머지를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잡으시거나,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이다 그러면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비중을 알트코인 중에는 이더리움하고 거의 50-50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80으로 봤을 때 10으로 봐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OTC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다른 것도 물론 자산운용 이 상품에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변하진 않아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급작스럽게 변하진 않아요.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베리 실버트하고 그 이하 모든 그 엘리트 직원들이 다 짜놓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상품 시장에 이제 다 사람들한테 이제 이 상품들을 판매한다고 생각하고 OTC 마켓까지 있다는 얘기는 더 거대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크게 키울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뭐 자산들도 이제 속속들이 넣긴 하겠지만 미리 여기다가 순위로 봤을 때 뭐 미리 여기다 넣어놨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게 또 안전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알트코인이 있긴 하지만 내가 좀 나이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중앙은행에서 여기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현재 있는 자산들하고 패깅돼서 이거를 테스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 뭐 프랑스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언급하는 나라가 18개 정도 된다고 저는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겠죠. 앞으로 극적으로 향후 몇 년 내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가 특정 실제 자산에 패깅된 토큰을 발행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인 사용법을 배우고 있지만 이것이 지불 수단으로 가능하고 돈의 대리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부정을 해요. 테스트는 한데 이게 대리자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또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JP모건에서 예전에 JPM 코인까지 만들어내기 전까지 비트코인에 관해서 강하게 부정을 했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뭐 CBDC 발행에 관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든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뭐 연구원을 모집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세가 지금 안 오르긴 하지만 어쨌건 규제안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가 어떤 뭐 태스크포스, 뭐 샌드박스 이런 거에 관해서 단일화된 어떤 그 규제안이 나온다면 저는 뭐 점진적으로 이 추세는 아마 향후 10년 동안 계속 이 장세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한편으론 지난 과거 2017년 고점을 생각을 하면 이게 1년, 2년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이 시장이 그렇게 단적으로 죽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남 부동산이나 어떤 그런 거를 보시고 미리 매입을 하셨던 사람들, 그리고 구리인가? 구리 진저법인가? 거기도 옛날에 제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는 사람 그 누나가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거기가 옛날에 땅이 500원인가? 한 평에 500원이었대요. 근데 지하철도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급작스럽게 많이 뛴 데가 또 거기거든요.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은. 그래서 어쨌건 암호화폐도 약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세를 앞으로 향후 먼 미래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지털 루블의 발행으로 예금 유출과 같은 금융시장 구조의 변화를 포함하여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테스트는 하는데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또 경고는 하고 도대체 어떤 말이 맞을까요? 뭐 뻔한 거지만 그건 여러분들도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러시아가 나와가지고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암호화폐랑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이제 부호들이 사는 탑 10 시티 뭐 10개나 되는 도시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의 어떤 그 백만장자들이 사는 자 일단 10위가 붐바이 인디아 이건 일단 말씀드리고 또 9위가 의외로 또 서울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여기 살고 계시다. 뭐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이 또 나와 있고 의외죠. 그리고 중국의 선전이 이제 8위로 들어갔고 7위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6위가 상하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5위가 런던이 들어가 있고 4위가 베이징이 들어가 있고 3위가 의외로 모스크바가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되게 의외죠. 근데 옛날에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모스크바가 전 세계 부호가 사는 어떤 그 도시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나라가 여기가 1위였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여기가 1위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도대체 이건 뭐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아실 거예요. 아마 여행 뭐 관광지 같은 데 가시면 동남아가 됐든 아니면 뭐 어디가 됐건 여행객들 어떤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관광 뭐 그런 단지 가면. 근데 주변에 소리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 말하는 소리랑 러시아 사람들 떠드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제가 막 한참 막 다닐 때, 지금은 그런 거 관심 없지만 어쨌건 그런 측면도 하나 한 부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2위가 홍콩, 그리고 1위가 뉴욕. 여기 보시면 뉴욕.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누가 여기 살고 있냐? 여기 보면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뭐 이번에 대선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연세가 좀 많죠, 이분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어떤 우려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부동산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정황이 있었나. 여기 JP 모건 체이스가 여기 나와요.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그래서 어떤 뉴스가 예전에 있었냐. 이제 2019년 10월 28일 날 나온 뉴스인데, JP 모건이 지금 보면 수천 명의 어떤 그 인원들을 도시 외곽으로 빼고 있다. 인구 이동을 시키고 있다. 자기네 직원들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또 한 가지 또 나오죠. 회사는 앞으로 도래할 어떤 그 금융 위기, 슬럼프에 관해서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그러죠. 주식시장만 지금 바라보면 사람들이 말하듯이 막 다우존스, S&P 500 지수는 막 전고점을 갱신하고 앞으로 장밋빛 미래만 막 도래할 것 같아. 근데 JP 모건이 뉴욕 지금 보면 맨하탄에서 빠져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서 빠져가지고 텍사스로 지금 많은 어떤 그 자기네 직원들을 이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건물도 매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뉴욕은 사람을 줄이고 직원을 줄이고 텍사스 쪽으로 지금 사람을 몰리는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는데, 우리 대중들은 그래. 매스미디어에서 아니면 유튜버에서 누가 막 떠들어. 주식시장 앞으로 한동안 계속 오를 거예요.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부동산도 계속 오를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또 그 말을 또 사람들은 또 믿어. 그 말이 또 진짜인 것 같거든. TV에서 막 떠들어. 연일 전고점 갱신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올라갈 거예요. 비트코인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이 막 급상승하니까 사람들 그랬어. 2천만 원, 예를 들어서 2,900만 원 가니까 5천만 원 갈 거야. 막 그런 얘기를 옛날에도 그랬죠. 그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어떤 그 20 몇 살짜리 친구가 페라리 같은 거, 벤츠 막 좀 싼 거 그런 차 말고 페라리는 좀 약간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페라리 같은 거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히는 거죠. 더 올라갈 거야.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그런 냄새가 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세뇌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자체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JP모건 체이스의 이제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건물이 되게 지어진 지 되게 오래됐어요. JP모건 본사의 어떤 그 건물로 쓰여진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이걸 매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이 움직이는 거랑 세력이 시장을 바라보고 몇 년의 플랜, 10년을 보고 몇십 년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거랑 개인이 단기적으로 부동산이 갑자기 뭐 언제까지 오른다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매도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앞날에 관해서 성견지명이 이런 사람들보단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움직일 때는 진짜 많이 몇십 년을 보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대금융그룹이 움직일 때는. 그래서 분명히 세력하고 개인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리 실버트나 아니면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나, 어떻게 움직이나. 그러니까 그냥 코앞에 나와 있는 뉴스만 보면 이 사람이
왜 지금 부동산 값어치가 막 올라가고 있고 상업용 건물에 거나 막 그런 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거를 매도를 했을까? 그러고 왜 시골 촌구석으로 왜 갔을까? 사실은 텍사스가 월스트리트에 비하면 시골 촌구석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간과할 일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제 말에 아마 공감을 한편으로는 아마 하실 것 같고, 자 다시 이제 지금 보면 아가타 하드포크가 가져오는 그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간의 호환성이 완벽해질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아가타 하드포크는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포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과 완전히 호환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는 좀 어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코인이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이 완전히 굳혀졌거든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는 이더리움 클래식 블록체인에서 혁신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최초의 인큐베이터 중 하나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호환성은 이더리움 클래식 커뮤니티와 생태계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라고 코인텔레그래프에는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가타 하드포크의 날짜는 1월 15일경, 그리고 이더리움 2.0으로 이제 버전업 되는 거는 공식적으로 말한 거는 이제 1월 13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에이다 쉘리 테스트 넷도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1월 달에, 그리고 스팀도 마찬가지로 SM 토큰을 1월 달에 발표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1월 중순 이후에 암호화폐 장세가 어떻게 될지, 단기적인 상향 사이클이 나오면 고맙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전적으로 좀 돌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삭제를 했네, 동영상을 몇 개를 삭제를 했네. 그래서 난리도 났고 막 사람들이 이거에 관해서 막 부안 애동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엔 하루 만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튜브 측에서 이번에 동영상이 이제 암호자산 그런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들 동영상을 삭제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에 관해서 사과를 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해프닝으로 사실은 끝났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들어서 1쿼터 안에 1쿼터까지 7,100달러 언저리까지 만약에 계속 지지를 하고 유지를 한다면 이것이 마지막에 바닥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까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알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대가 너무 많이 까져 있어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더 급락하면 사실은 시장 붕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엄청나게 빠른 몇 시간 만에 순간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보시고 매물대를 보시고 내가 사려고 하는 매물대보다 조금 밑에다가 밑에 꼬리 달렸을 때 좀 걸릴 정도까지 한번 거액을 한번 걸어 두시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추매를 할 땐 약간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 영상 중반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정부에서도 지금 보면 CBDC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에 관해서 연구를 하려고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이런 얘기가 코인텔레그래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베어마켓 지금 불황장세라고 말하냐, 비트코인이 세 가지 2019년에는 기록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트랜잭션 거래 횟수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2019년 5월 달에 거의 1,200만 건이 있었고 2017년에 정고점을 막 갱신할 때 한참 막 사람들 막 업돼 있을 때 12월이 그때는 1,100만 건이었다. 그때보다 100만 건이 더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세가 지리하긴 하지만 되게 안 좋긴 하지만 어쨌건 2019년 5월 달에는 100만 건이 더 많았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비트맥스에서는 7월 말에 하루에 40억 달러 이상으로 급등한 적이 한 번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시 비율은 2019년 내내 들어서
정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서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채굴업장들은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지금 해시율도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고로 앞으로 향후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나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어쨌건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되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해시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들도 뭔가 알고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채굴 시장을 잘 바라보는 사람이 차트하고 이제 엮여서 암호화폐 장세를 보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뉴스도 이제 거기다 껴맞추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멀티 분석해서 껴맞춰가지고 좀 보면은 확률상 좀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해시율도 높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긍정적이게,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내가 가진 코인이 과연 어떻게 될까? 대기업하고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부담스러우시고 막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이런저런 뭐 잡다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뉴스가 좀 길었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